이어서 편집성 성격 구조의 방어 과정과 적응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어 기제에 앞서서도 언급이 됐었지만 자기 내면의 어떤 공격성이랄지 악한 부분,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이나 감정들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억압과는 이제 다른 차원이에요. 아예 그것이 나한테는 없어라고 하는 약간 뻔히 보이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을 부인하면서 동시에 투사를 하죠. 이거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너한테 있는 거야 라고 상대방에게 돌리고요. 또 그 상대방이 실제로 내가 투사한 감정이나 생각이나 욕구 같은 것들을 미묘하게 하도록 조장하는 투사적인 동일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동 형성 같은 것들도 편집성 성격장애에서 주로 나타나는 방어 기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앞서서 편집성 성격장애 스펙트럼이 굉장히 정상적인 수준부터 정신병적인 수준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각 수준별로 방어 과정이 이제 나타나는 양상도 다를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가장 심각한 정신병적인 수준에서는 자기가 부인하고 투사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반동 형성 같은 것들도 이에 더불어서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경계선 수준에서는 이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현실 검증력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얼토당토 않은 것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앞서서 뭐 살펴봤듯이 뭐 어떤 첩보원이 나를 미행하고 있다라든지 뭐 어떤 정부 권력이 이제 나를 뭐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계속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렇게까지 왜곡해서 현실을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인하는 태도 그리고 그것을 투사하는 이러한 방식들은 나타나고요. 또 그 투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도록 미묘하게 어떤 매니퓰레이션을 해서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버리는 투사적인 동일시도 어느 정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경계성 수준의 환자들이 이제 어떻게 자기 감정을 부인하고 투사하고 투사적 동일시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전에 수업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설명을 해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자기 내면에 뭐 치료자에 대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뭐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걸 일단은 부인을 하고 그리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자가 나한테 느끼는 감정이야 라고 그것을 치료자 것이라고 자기가 마음대로 바꿔버리죠. 그 다음 치료자가 실제로 자기를 미워하거나 질투할 수밖에 없게끔 미묘한 어떤 메시지들을 던져서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이 세 가지 양상들이 나타나는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이제 가장 건강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신경증적인 내담자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분들은 비교적 자이질적인 방식으로 자신이 부인하고 투사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렇게 상대방을 뭐 오해하는 편이에요. 제가 사람들이 저에게 악의를 가지고 있다고 종종 잘못 판단을 내리는 편이에요. 이 정도까지는 자기 인식이 된다는 것이에요. 관찰 자아를 통해서 자기의 투사를 인정한다. 우리 교재의 298페이지에 신경증적인 수준의 사람들이 자기의 이런 투사나 부인을 어떻게 인정하는지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은 어느 이제 환자가 이분 낸시 맥윌리엄스에게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저는 선생님이 저를 항상 비판하시는 것 같아요. 비난하시는 것 같아요. 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대상으로 제가 느껴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치료자니까 낸시 맥윌리엄스는 제가 그러면 이제 어떠한 면에서 좀 비판적일 수도 있었겠죠. 그럼 어디서 제가 그랬는지 한번 고민해 볼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환자가 이야기하는 어떤 그 지점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숙고해 보겠다라고 굉장히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거죠. 그랬더니 환자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좀 원래 미쳤잖아요. 편집증이 있잖아요. 그러려니 하세요.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 이거는 관찰자를 통해서 자기 문제를 알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비슷한 사례가 아래에 소개가 되어 있죠. 재능 있고 건강하지만 성격적으로는 약간 편집적인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 치료자가 지금 나를 도와주고는 있지만 언제라도 자기가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나를 등지고 나를 매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자꾸 의심하고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다. 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스스로 인정한다 라고 하는 것이 신경증적인 수준의 어떤 부인과 투사를 다루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자기의 감정을 부인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감정에 오히려 반대의 것이 자기 모습이라고 우기는 반동 형성과도 상당히 닮아 있다, 비슷하다,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정신병적 수준에서 반동 형성은 이런 식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사랑의 감정을 느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저 사람 사랑한다는 거를 인정할 수 없을 때 나는 당신을 미워한다라고 거꾸로 반대되는 감정으로 자기를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신병적 수준의 반동 형성이고요. 사랑하는 감정이 그다지 죄가 된다고 이걸 왜 못 받아들이고 반동 형성까지 하는가 이런 점이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보통 그 동성애와 관련해서 일어날 수 있는 반동 형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서도 설명이 나오겠지만 이런 편집성 성격 장애의 사람들이 유난히 동성애에 대한 혐오가 좀 큰 그런 사례를 종종 발견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이면에 이 사람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동성애에 대해서 약간 호감도 느끼고 끌리기도 하고 어쩌면 약간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한 자기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 자기가 동성애자가 되는 건가? 남들이 나를 동성애자로 오해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동성애에 대한 호감을 이렇게 아예 반대로 너무 미워, 너무 혐오스러워 이렇게 바꿔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런 반동 형성과 함께 관련 지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카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망상적인 편집적 그 성격 구조의 사람들이 동성과 가까워지고 싶은 소망을 다루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원래 속마음이 어떻게까지 다른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 어떻게까지 왜곡될 수 있는지 이 사고 과정을 우리가 조금 분석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를 사랑해 라는 마음이 이제 생겼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대망상적으로 다룰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부인은 여기 포함이 돼요.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아. 내가 사랑하는 거는 그가 아니라 나야 라고 이것을 이제 바꿔버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성애망상이라고 해서 성애의 대상을 이제 바꿔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나는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녀를 사랑해 라고 이제 여성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집착하는 방식으로 변경시키는 것을 성애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질투망상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어요. 이것도 좀 흥미로운데 나는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그를 사랑해 라고 하면서 이제 사랑하는 그녀가 그를 사랑하는
않도록 만드는, 이제 실제로 그녀를 사랑하지도 않고 그녀를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 상태에서 그녀가 그를 사랑해라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버리는 식의 질투 망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부인과 투사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나는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사랑해. 이게 이제 우리 앞서서 살펴봤었던 조금 익숙한 예시가 될 수 있고요. 반동 형성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그를 미워해. 그리고 이렇게 반동 형성으로 발생된 증오심을 또 투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고 나는 그를 미워한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그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나를 미워해.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은 미워하지도 않지만 미워한다고 생각을 해놓고 그것이 또 반대라고,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이제 한 번 더 투사를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니까 그럼 나도 저 사람 미워해도 되겠네. 그런데 내가 저 사람 미워한다는 거는 저 사람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지? 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뭐 이렇게 꼬고 꼬아서 결국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라고 자꾸 이제 스스로에게 주장을 하는 이러한 굉장히 특수한 모습들을 관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었던 방어 기제의 이제 1차 방어 기제, 2차 방어 기제 나누어서 또 구분을 해보면은 이와 같이 나타날 수 있을 텐데요. 부인이나 투사적 동일시는 약간 정신병적인 수준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반동 형성은 비교적 이제 건강한 수준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 한편 투사적 동일시는 이제 경계선 수준에서도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편집성 성격 구조를 가진 사람들의 관계 패턴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양육 환경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자들의 임상적인 경험에서 이제 비롯된 내용인데요. 이분들은 성장 과정에 있어서 자기 효능감이 심하게 모욕당하는 경험을 했었던 것으로 보고가 됩니다. 제압당하고 굴욕당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경험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종종 비난을 많이 받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처벌이 약간 변덕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했을 때 어떨 때는 처벌을 받고 또 어떨 때는 처벌을 받지 않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됐었던 것이고, 또 내가 어떻게 해도 만족시킬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해도 기쁘게 할 수 없는 어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어른이 이제 굉장히 자기에게는 위협적인 대상으로, 그리고 나를 항상 감시하고 내 잘못을 항상 지적하려고 하는 대상으로 그렇게 여겨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치욕의 경험들이 좀 강렬하게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의 부모들 역시 다소간의 편집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가 되는데요. 뭐 우리도 가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어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제 너가 믿을 사람은 가족뿐이다 라는 것을 특히 많이 강조를 했다든지, 타인에 대해서 항상 의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사람을 항상 비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러면은 이것이 이 아이에게는 세상과 타인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인지 도식을 형성하게 한다는 것이죠. 일종의 이제 모델링이 되어서 이 아이도 세상을 믿지 못하고 타인을 의심하는 태도를 내면화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자체가 편집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자녀가 편집성 성격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아버지는 굉장히 무섭고 약간 엄격하고 자녀들을 혹독하게 다루고, 한편 어머니는 그 옆에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이제 이러한 조합들로 인해서 자녀의 성격이 편집증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 뭐 이러한 가설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사례이기 때문에 너무 뭐 공식적으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기는 한데요. 이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이제 이 어머니의 영향력이 조금 더 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머니 자체가 불안하다 보니 자녀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을 자기가 홀딩 해준다고 하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컨테이닝 해주고 담아주고 버텨주고 이럴 만한 힘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가 보고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정서에 대해서 그거 아니야. 또는 너가 잘못 생각한 거야. 이렇게 반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는 나 분명히 지금 기분 나쁜데, 나 지금 분명히 화가 나는데, 나 지금 분명히 불안하고 힘든데 이러다가도 엄마가 이거 불안할 필요 없는 거야. 너가 화내는 거는 정상이 아니야. 막 자꾸 이러니까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 잘못된 건가? 이렇게 혼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되나 봐. 내가 이런 감정 가지면 안 되나 봐. 그래서 사고나 감정을 내가 가져서는 안 되는 어떤 위험한 것으로 암묵적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그런 감정이나 생각이 올라왔을 때 부인하는 방어 기제를 사용을 하게 되고 또 나아가서 그것을 남의 것이라고 이렇게 왜곡시키는 투사의 방어 기제도 발달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편집성 성격 구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세상을 굉장히 위험한 곳으로 지각한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언제라도 나를 끝내버릴 것이다. 이런 두려움 속에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 역시 이제 이 불안과 이런 것에 찌든 충고 그리고 끔찍한 예언, 너 그러다 큰일 나. 이러한 것들을 많이 듣다 보니 이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좀 증폭되고 이것이 절멸 불안,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만 그것을 더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독특한 것 중에 하나는 이분들이 그 자녀의 전능 환상을 좀 강화시키는 발언들을 종종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앞서서 어떤 뭔가 불길하고 안 좋고 부정적인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야, 너만 잘하면 돼. 야, 너만 잘 참으면 돼. 야, 너만 여기서 이렇게 행동하면 돼. 라는 식으로 이 자녀에게 너무나도 큰 책임을 전가하는 이러한 어떤 말과 메시지들이 이 아이들의 전능 환상을 강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 중에 일부는 내가 초래한 나의 영향력으로 인해 기인된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분명히 이제 외부적인 요소들 또는 타인의 어떤 영향력 같은 것들도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일어난 일인 경우가 훨씬 더 많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물론 내가 그 안에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 책임을 지면 되겠지만 그 모든 것을 내가 혼자 다 감당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성숙한 사람의 사고일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다 나 때문이니까. 나만 잘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니까 그 일이 뭔가 잘못되었을 때 죄책감이 굉장히 커지게 된다. 그런데 또 이러한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정서 반응인 거잖아요. 부정적인 정서 반응을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또 그것을 부인해. 그러면서 굉장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어떤 폐쇄적인 고리 안에 들어가서 스스로를 갉아먹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하면 할수록 이 친구는 뭔가 되게 불안하고 힘들고 화나고 이런 감정들이 해소가 되기는커녕 자꾸 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고 근데 또 상황은 또 그렇게 되지 않고 그러니까 분노만 유발이 되는 그래서 상황이 더 악화되기만 하는 이러한 것을 초래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제 다 불안한 어머니의 책임이기만 한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옆에 무서운 아버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녀가 이렇게 이제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꾸 이제 두려움을 더 증폭하게 되고 또 분노를 느끼게 되었을 때 이것을 그래도 다른 양육자가 약간 받아주고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이 친구가 이렇게까지 편집증적인 성격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원천봉쇄되다 보니 자녀의 성격이 약간 왜곡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집성 성격 구조가 형성되기까지는 어떤 최소한의 애착 관계는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첫 시간에 다루었었던 정신병질적 성격, 사이코패시한 거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랑 편집성 성격 구조를 가진 사람들을 비교를 해보면 둘 다 힘과 권력의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액팅 아웃하는 거, 자기의 분노라든지 공격성을 바로 행동으로 표출해버리는 부분에서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만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여부는 달랐다는 것이에요. 정신병질적인 사람들은 애초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뭐 이렇게 그 사람과 믿음과 뭐 신뢰의 관계를 쌓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결여되어 있다. 이것이 특징이라고 한다면 편집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그래도 사랑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것은 이분들이 경험했었던 애착이 불안 혹은 양가 애착이었고 그 안에서 그나마 어느 정도는 이제 일관된 양육자는 나한테 이런 걸 해줘라는 경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서 계속 의심은 하지만 한번 운 좋게 깊은 애착을 형성을 한다면 그 사람을 상당히 믿고 그 사람에게 오랫동안 충성할 수 있는 또 그러한 부분도 가진 것이 이 편집성 성격 장애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관계 패턴이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